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천상의 컬렉션에서는요, 저희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요,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먹먹하고 아픈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바로 대한제국의 몰락과 그 이후에 시작된 일제 강점기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물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오신 청중평가단 여러분, 이 화려하고 찬란한 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금이요. 자,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고귀함의 극치, 바로 골드, 황금색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불변의 가치를 지녔고 엄청난 부와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주변에 얘기를 해서 모든 이제 금들을 좀 모아봤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거 저 준비하느라고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해갖고. 자, 어떻습니까? 슬슬 부하고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보물이 바로 이 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선시대에도 마음껏 쓸 수 있던 게 아닙니다. 심지어 왕도 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왕이 입는 옷, 골룡포 아시죠?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조선시대 왕들, 세종이든 정조든 다 붉은색 골룡포를 입은 초상화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금색 옷을 입은 왕이 있어요. 바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을 세운 고종 황제입니다. 그리고 고종에게는 그의 아들 순종이 있었죠. 고종과 순종, 부자 사이에 주고받은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이게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금으로 만든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보물, 순종 황태자 금책입니다.
자, 말 그대로 번쩍번쩍 금으로 되어 있어요. 무게가 무려 4kg이 넘습니다. 예.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씨를 좀 보실까요? 아버지 고종이 황태자 순종에게 전하는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긴 뒤에 그 위에 당주홍이라는 붉은 물감, 이게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 안료입니다. 이걸로 메우고 금책 사이를 역시 붉은 끈 홍조로 이어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황금과 붉은색의 오묘한 콜라보,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전에는 왕이 왕비나 세자에게 금책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에게는 대나무 편으로 만든 죽책을, 그리고 왕비에게는 옥으로 만든 옥책을 내렸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고종은 왜 아들 순종에게 죽책이 아닌, 그렇다고 옥책도 아닌 금책을 하사한 걸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당시 조선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열강의 간섭과 내부 분열로 인해서 혼란이 극심했던 위기 상황이었어요. 국군은 쇠하고 있는데 값비싼 금으로 된 책을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청나라도 일본도 조선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흔들리는 나라를 지켜내야 했던 왕,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고종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격을 높이고 국격에 맞게 황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종이 금색 옷을 입은 이유, 바로 황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황태자에게 내리는 책이니까 죽책이나 옥책이 아닌 금책을 내린 것이죠. 황제의 나라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말라. 청나라든 일본이든 그 누구에게도 놀아나지 않겠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 순종에게 이릅니다. 제도를 새롭게 하였으니 지금 너를 황태자로 책봉하노라. 대통을 이어 종묘를 지키도록 하라. 군사를 위로하고 나라를 감독하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내용이 그냥 평범해요. 세자 책봉하는 다른 책문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박힌 4글자가 더 있었습니다. 탁부실대, 부탁함이 실로 크다. 고종이 순종을 황태자로 책봉했던 그때 말씀드렸듯이 막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축제 분위기에서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거든. 내가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혹여 잘 못하면 아들인 너라도 나라와 백성을 지켜달라는 애절한 마음을 담은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왕이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황태자로 책봉하고 금책을 내려서 겉으로라도 화려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저 금책은 현존하는 순종 황태자 금책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금책 제작 방식을 바탕으로 재현해 본 거고요. 현재 상태는 붉은 물감은 누군가에 의해서 씻겨졌고
붉은 끈 또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얼룩마저 보입니다. 온전히 전해지질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타면서 상처를 입은 것이죠. 금책을 하사받은 순종, 아버지 고종의 부탁대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 마지막 순간 순종은 아버지 고종의 묘가 있는 쪽으로 자신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들이여, 몸과 마음을 바쳐 광복을 이루라. 내 넋이라도 그대들을 도우리라. 아버지 고종이 금책에 탁부실대 부탁함이 실로 크다 하면서 전했던 이 나라 지킴을 이루어내지 못한 죄스러움, 그 한을 죽어서라도 풀겠다고 다짐하며 그렇게 마지막 황제는 세상을 떠납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훼손되고 바래진 금책과 한 단계 승격된 황제의 나라로 출발을 했지만 불과 13년 만에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된 채 막을 내린 대한제국. 둘의 시작과 끝이 아이러니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힘이 없어 당했던 아픈 역사, 실패한 역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층층이 밟고 올라가는 계단과 같습니다. 앞서 지나온 계단을 없애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죠. 쓰라리고 아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기억하고 되새겨야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화려해서 더 가슴이 아픈 순종 황태자 금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대한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게 뭐 기분 좋게 우리끼리 야 이제부터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뭐 해보자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라 너무 어렵고 위태로운 그 나라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굉장히 힘겨워했던 그 시대상이 느껴지는 본물인 것 같아서 굉장히 보는 내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가슴이 굉장히 아팠는데 네. 그 와중에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네. 저게 그럼 진짜 순금일지. 아니, 그런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아니 아무래도 순금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지만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박영진 씨의 그 의아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순금인지 도금인지. 그런데 확실한 거는 아직 몰라요. 예, 황동에 도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짜 순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거는 성분 분석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정확한 아직 안 사실. 했구나. 아직 말이 성분- 나왔으니까 말인데 만약에 진짜 순금인데 4kg 이상이라면은 얼마나 되는 거죠? 야 요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추 그래도 뭐 한 2억 정도 금값으로만. 된다고 예예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순금이면 아 그래요? 예예 아 그럼 저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으면요 어디에 있으면 아, 충분히 어디에 궁금한 있으면 질문이에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고종 황제하면 이제 커피가 떠오르는데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 커피 한 잔을 할 여유가 있었는데 아니 뭐 그게 뭐 놀자고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중요한 일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 보통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급하게 애드립으로 고종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인 거죠, 예, 두 분이. 애드립으로. 네. 급하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게 있네. 네, 이거 딱 나왔네요. 아버님, 오늘도 일본 사람이 한 명 더 는 것 같습니다. 속상한 얘기 그만하고 커피나 마셔라. 오늘은 2명이 좀 화장실을 따라왔습니다. 아하, 나도 요즘 이 일본 아이들 때문에 참 심려가 크구나. 부디 네가 내 뜻을 잘 이어받아서 나라를 좀 위해서 좀 헌신하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건 어디 산이니? 맛이 괜찮니? 이번엔 콜롬비아산인데 콜드브루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어떤 정사를 논하면서 이걸 이제 티타임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쓴 그런 사진도 이제 남아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이제 서양 어떤 커피도 맛도 보고 막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되게 잘한 것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워싱턴을 모델로 해서 도시를 좀 이렇게 근대화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저도 전차는 일본이 와서 시도한 건 줄 알았는데 도쿄보다 3년을 먼저 전차를 깔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나도 이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일 합병 이후에 순종이나 고종이 한 일을 이렇게 우리가 팩트를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커피를 뭐 마셨다는 것도 있지만 매일 2시간씩 당구를 즐겼다든지, 또 그 와중에서도 뭐 후궁을 뭐 들였다든지. 그래서 물론 매일 날마다 어떻게 뭐 독립을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이기 때문에 뭐 커피도 마셨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팩트를 보면 좀 아쉬운 느낌도 드는 거죠. 두 분이서 상황극 했던 것처럼 고종이랑 순종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식혜도 마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두 사람이 먹는 커피에 신하 중에 누군가가 아편이라는 독극물을 넣게 되는데요. 고종은 맛이 이상한데 하고 바로 뱉어버리지만 순종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먹어버리게 돼서 몸이 점점 허약해지고 또 아파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좀 바보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데요. 사실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누가 일본 사람들이 퍼뜨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약간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만들어진 이야기나 이런 게 과장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아편 때문에 몸이 허약해지거나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상태인데 왕을 맡겼을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본 쪽에서 약간 좀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내거나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의심이 듭니다. 일본인들이 호시탐탐 이렇게 기회를 노리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수아비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돌아가시 직전에 국내부 대신인 조정구라는 사람한테 유언을 하나 남긴다. 그 유언은 뭐냐면, 한일합병 조약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이완용 일파가 도장을 가져서 찍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는 그리고 나는 유패를 당했다. 그리고 나는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내 넋이라도, 지금 죽지만 내 넋이라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겠다. 망국의 군주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 않았겠느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엔 정말 광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순종 황태자 금책은 단지 화려함만을 위해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전처럼 대나무나 옥으로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원 불멸의 상징 금, 참 귀한 금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게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감사합니다. Want you to be my petit bambino. One day I leave to Portofino. When I was born again in 1924, a calypso band was playing on the shore. 100년 전 전대미문의 미술계의 스타가 나타납니다. 조선 최초 서울에서 서양화 전시회를 열어요. 하루에 5,000명의 관객들이 오고요. 그림을 서로 사려고 난리가 났었다죠. 연일 초대박 전시회였습니다. 당시 미술계의 루키였던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도쿄 여자미술학교의 첫 번째 조선인 유학생, 근대 최초의 전업화가, 서울에서 최초로 개인전을 연 화가,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정월 나혜석 선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물, 바로 화가 나혜석의 자화상인데요. 어떠세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얼굴하고 어떻게 보이세요? 비슷한가요? 아니죠. 네, 뭔가 여성의 자화상이긴 한데 굉장히 좀 남성적이고 오히려 좀 중성적이고 또 동양인이라기보다는 서양인 같은 그런 느낌도 나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우리의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근대 조선 최초의 유일한 여성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많은 여성 작가들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자화상. 나혜석은 왜 자신의 얼굴을 남긴 걸까요? 남자들도 일본 유학이 쉽지 않았던 시절, 나혜석은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 갑니다. 100년 전에 미대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대부분 재봉이나 자수 같은 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의 나혜석은 조선 여성 유학생 사상 최초로 서양화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미대까지는 몰라도 그림, 하필이면 그것도 서양화를 공부하는 딸이 좀 못마땅하셨을 것 같아요. 여자애가 이만큼 공부했으면은 빨리 들어와서 이제 결혼하고 시부 공경하고 남편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나혜석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순순히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지금은 여자도 사내처럼 돈을 벌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반박했던 나혜석의 나이 바로 20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했던 길을 갑니다.
자, 꿈을 위해서 아버지라는 장애물을 넘었더니 끝끝내 피하려고 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이죠. 시월드에서 며느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삭의 몸에도 서울 최초로 서양화 전시회를 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장애물을 다 넘고 숨 좀 돌릴까 했더니 다시 주춤하게 됩니다. 이번에 뭘까요? 대답. 출산. 네. 아이. 출산입니다. 갓난아이를 두고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일단 붓만 딱 들으면 아이가 울어대겠죠. 그러면 붓을 놓고 달려갑니다. 아이만 봤을까요? 아무리 뭐 대갓집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란 이름의 여인은 새끼 밥을 짓고 바느질을 하고 가사 노동은 끝이 없었다고 나혜석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충을 판화로 담아냅니다. 끓는 냄비를 옆에 두고 시를 쓰고 집안일을 마치고서 새벽녘이 돼야지 글을 씁니다. 뭐 요즘에 워킹맘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시 신문들과 미술계 역시 나혜석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혼녀. 언론의 주목을 받던 서양 화가는 이혼녀라는 딱지를 안고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글을 발표를 합니다. 조선 남성들은 보시오. 당신들은 잘나건 못나건 간에 적실 후실에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외다. 당대 조선 사회는 나혜석이 무척이나 괘씸했을 겁니다. 아니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해. 여자가 그러면 당연히 정조를 지켜야지. 나혜석은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가족들마저 수치스럽다고 그녀를 외면합니다. 한때 나혜석을 찬양했던 신문들은 불미스러운 작품이니 줬던 상도 빼앗아야 한다면서 돌변했고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전시회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냉대받던 나혜석은 병든 몸으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홀로 숨을 거둡니다. 관부는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알리죠. 행여병자로 사망. 나혜석의 고된 삶을 돌아보고 그녀 얼굴을 다시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혜석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저 사람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자라서 걸쳐야 하는 족쇄들을 깨고 남자보다 더 큰 뜻을 펼치고 싶었겠죠. 나혜석이 그리고자 했던 자화상은 자신의 열망을 덧칠하고 또 덧칠한 그런 간절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화상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뛰는 가슴을 가지고 불꽃처럼 살면서 시대를 앞서갔던 나혜석. 그녀가 이 땅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나혜석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가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고민이 많았는지 표정에 뭔가 생각이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차별을 떼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남자에 대한 여자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나혜석의 심리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너무 슬픈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약간 그 열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혼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의 표출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에 우리 여성들의 머리는 이렇게 단아하게 이렇게 쪽진 머리, 뭐 비녀 꽂은 머리라든가 이런 건데 저렇게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자체도 그 당시로 따지면 좀 신여성의 좀 상징 같은. 신여성의 상징이죠. 예. 그 시대에는 어떤 정도였냐면 이게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지나가면 일단 막 몰려와서 구경해요. 그리고 해괴하다고 막 놀리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신문에서는 단발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런 찬반 논란까지도 있었고요. 박원진 감독님도 단발머리예요. 맞네. 그렇네요. 두 분 다. 예. 제가 8년을 길었던 머리를 이게 이제 게시였던 거죠. 최근에 머리 네, 최근에 네 이게 오늘 제가 호스트를 하려고 야, 제가 그러면- 머리까지 신체 아시죠? 아, 감사합니다. 가만 보면 사진을 좀 낯익은 것 같아요. 어디서 본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좀 연예인 닮았지 닮은 것 않습니까? 같기도 해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은희 선생님께서 사석에서 그러셨어요. 아, 나혜석 여사가 우리 고모 할머니야. 진짜로요? 아니 배우 남은희 네. 선생님이요. 네. 남은희 선생님 너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죠? 맞아요. 네, 우리 시대 최고의 여배우시고 작년에는 또 영화 I Can Speak를 통해서 뭐 맞아요. 연말의 주연상. 시상식 다 휩쓰셨고 하시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한 분은 영화계에서, 한 분은 미술계에서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이잖아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또 본인 일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회적 파장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나 글들도 굉장히 많이 쓰셨지요. 결혼 조건이 뭐냐면 남편이 두 번째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처의 소실하고 시어머니하고 살지 않겠다. 또 하나는 평생 나는 그림을 그릴 테니 뭐 집에 뭐 와 이렇게 뭐 살림만 해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말씀 많이 아마 하셨겠네요. 어마어마한 오피니언 리더가 되셨을 겁니다. 정말 앞선 게 제가 그 다방송 때문에 이제 독일 관련해 이제 양성평등 법 같은 거 한번 알아볼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독일은 77년까지만 해도 여자가 남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허락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77년까지만 해도. 독일인데도? 독일이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들은 50년대, 70년까지 존재했었는데 정말 이때는 무려 100년 전에 이 정말 앞선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나혜석은 여성이 말을 하고 여성이 글을 쓸 때 세상은 달라진다고 믿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힘들게 제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여성들이 있어서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화상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4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암살범이었습니다. 그가 당긴 방아쇠는 남자의 얼굴과 목과 가슴 그리고 배를 차례로 관통했습니다. 남자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이것은 미국의 한 사진 작가가 남자가 생애 마지막을 맞이한 그 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날카로운 총알 자국 너머로 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엎드려 통곡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죠. 그의 죽음에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과 통곡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날 비극적인 총성이 앗아간 생명은 바로 우리 민족의 큰 어른 백범 김구였습니다. 백범 김구, 여러분 백범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무슨 호랑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흰백자에 무릇범, 평범할 범, 평범한 보통 사람,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 백범이란 호는 이 땅에 와서 살다간 그 숱한 많은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도 그렇게 평범한 민초로 살다 가겠다는 다짐으로 김구 선생 스스로가 지으신 호입니다. 백범 김구.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이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품입니다. 김구 선생이 피살 당시 입고 있었던 피 묻은 옷까지, 그리고 편지나 붓글씨에 썼을 인장이 전부였습니다. 살아생전 얼마나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유품이 더 있었습니다. 검소의 대명사 백범 김구 선생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는데요. 딱 봐도 금빛이 반짝반짝, 예? 아주 비싸 보이죠?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런 시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회중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을 회 가운데쯤 몸에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중시계는 김구 선생 혼자만의 시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구의 시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시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게 뭔 소리냐? 자,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4월 29일 아침으로 멈춰있던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저 윤봉길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일본 히로히토 일왕의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파티에 참가하려면 도시락을 지참하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처단하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 마지막 길을 위해 김구 선생은 미리 고깃국과 좋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윤봉길은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구는 목이 메어서 한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여기 폭탄은 완벽하게 준비했네. 그럼 이제 서로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세. 시계가 많이 낡았네요. 선생님, 제 시계와 선생님 시계를 바꾸시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을 마치고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이나 주고 산 좋은 시계입니다. 그 좋은 시계를 왜 날 주나? 내 시계는 2원짜리 아주 오래된 시계일세. 좋은 시계는 자네가 지니고 가시게. 아닙니다. 바꿔주세요. 저에게 좋은 시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자,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건넨 2원짜리 회중시계입니다. 아까 금빛 시계보다는 좀 투박하죠? 모든 물건은 주인을 닮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김구 선생과 꼭 닮은 시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거사를 앞둔 윤봉길에게 김구 선생은 왜 시계를 사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점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삼엄한 일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 간에도 서로 간의 직책이나 지위를 알 수 없도록 아주 비밀스럽게 활동했죠. 목숨은 하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도 단 한 번.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분초를 정확히 따줄 수 있는 이 회중시계는 독립운동가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생명시계였기 때문이죠. 자, 그럼 거사 당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왕의 생일 잔치가 준비되는 동안 아마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른 윤봉길 의사는 이 회중시계를 꼭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과 약속한 바로 그 시간, 시계바늘이 정확히 11시 50분을 가리키자 이 회중시계를 품 안에 넣고 윤봉길 의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미련 없이 폭탄을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윤봉길 의사와 맞바꾼 그 회중시계였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갖고 있었다면 1시간밖에 쓸 수 없었던 그 회중시계를 김구 선생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용해 왔습니다. 김구 선생이 평생 이 시계를 품고 있었던 건 청년 윤봉길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를 기리며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이 살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삶 대신 죽음을 택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회중시계는 처음 보는데 혹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 있잖아요. 그 토끼가 이렇게 회중시계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 이거. 시계인가? 맞아요. 그 조끼 입은 토끼가 막 뛰어가면서 아 바쁘다 바빠. 맞아요, 시계 이렇게 맞아요. 꺼내면서 1900년대 초반에는요 근대 문물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회중시계도 같이 들어왔는데 이 뭔가 신남성들이 조끼에다가 지금 안내상 씨처럼 네. 맞나요? 약간 저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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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식으로 거, 막 조끼에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주머니에서 딱 꺼내보고 그게 뭔가 개화기의 이런 좀- 상징이었다는. 얘기 도중에 시계 값이 나왔거든요.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한데 6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즘 시세로는 또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쌀 가마니로 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반가마니 정도? 40kg의 쌀. 그러니까 그 당시 4인 가족이 2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현재 값어치로 따지면 한 20만 원? 그 정도 되는 시계였지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그 20만 원이라는 시계를 마련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김구 선생님이 정말로 검소함의 대명사거든요. 그 진지를 잡수실 때도 보면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나물에다가 국 요것만 드시고 그다음에 단벌 신사였고요. 그다음에 서거하시는 날 그날 그 유품이 있었는데요. 19점 중에 10점이 뭐냐면 피 묻은 옷이에요. 그다음에 그 5점은 뭐냐면 도장입니다. 그다음에 3점은 뭐냐면 유목, 그러니까 글씨 쓰신 거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하나가 저 회중시계거든요. 그만큼 이 가진 게 없었던 거죠. 남기고 가시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고. 의문이 있습니다. 네. 뭐죠? 저는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폭탄을 들고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내상 선생님께서는 물통 폭탄이라고 이거 좀 하셨어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윤봉길은 도시락이죠. 그래서 도시락 자,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도시락 폭탄. 자, 아니 반대로 아니다. 물통 폭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도시락이 여기서도 맞습니다. 예, 반반 정도로 갈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2가지를 이제 준비를 실제로 했습니다. 처음 던진 게 물통 폭탄이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마저 도시락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못 던졌습니다. 이란 20패했을 때 이안을 준비한 잘못 던졌을 경우에 다시 던져. 2차로 진짜 아깝네요. 진짜. 청년 윤봉길은 100년을 수치스럽게 사는 것보다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꾸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나이 단지 25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25때 뭘 하고 계셨죠? 저는 개그맨 시험 떨어져서 네. 성광이랑 같이 그냥 술 마셨던 기억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흔들린 우정 그게 25살 때거든요. 노래 한번 해주시죠. 네.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만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네, 죄송합니다. 반성하십시오. 그저 저잘되자고 그냥 그거밖에 없었네요. 저도 그 당시 여자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반성하세요. 반성하십시오. 정말 그 나이 생각하면 25살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시계를 이제 교환하잖아요. 그러면은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보면 그 독립을 향한 시간이 더 계속 흘러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기를 넘기고 막 그런 거는 아마 우리 지금 그 식으로 아마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게 지금 저와 같은 나이거든요. 동갑이신데. 예? 근데 윤봉길 의사랑 네. 동갑이에요? 네. 어.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행동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그 늘 집안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애다. 그러니까 철이 들어왔다는 건 오히려 그 집안이 좀 우여곡절이 많고 좀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25살 청년이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라면 얼마나 그 나라가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 안 좋은 나라겠습니까? 윤봉길 의사가 25이지만 아내가 있었고 또 2 자식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가장이지 않습니까? 또 죽으러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 슬픈 역사, 시대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솔직히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북받쳐갖고 사실 그냥 지나쳤던 이름들이었고 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랬겠지 뭐.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였잖아. 이렇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한 발짝만 들어가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었고 정말 맨정신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울한 역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저의 자부심이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선배가 있었다라는 것, 그런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에게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했고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제의 나라를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말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백성들이여, 몸과 마음을 바쳐 광복을 이루라. 나혜석이 그리고자 했던 자화상은 자신의 열망을 덧칠하고 또 덧칠한 그런 간절한 그림이었습니다. 목숨은 하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도 단 한 번. 언제 독립이 될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백분의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물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천상의 컴퓨터는 호스트 안내상 씨의 백번 긴고 회종시계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봉길 역할을 했던 우리 김상우 씨의 연기가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지 않았나, 그 덕에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천상의 컬렉션이 더욱더 다양한 소재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오늘부로 규칙을 하나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후배 데리고 연극하기 없기. 이게 유일한 여성 자화상인데 좀 아쉽고요. 수원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진품을요. 그림은 진짜로 가서 봐야지 되고요. 나혜석 거리도 있습니다. 꼭 한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